규제 완화를 해주는 이슈가 드디어 떴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이 이제 드디어 좀 날개를 달 것 같은 흐름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기에 앞으로의 로봇 산업 전망과 함께 로봇 산업 중에서도 핵심적인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 스빈쌤입니다. 자, 오늘 다시금 로봇 얘기를 할 거예요. 최근에 제가 사실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로봇 산업은 개화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기로 돌입을 했다. 이때부터는 로봇주의 대장주를 잡아야 되고 수익을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수익을 키워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좀 드렸어요. 실제로 관련해서 알려드렸던 로봇 관련주 중에 이미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외에 우리가 아직 좀 오르진 않았지만 충분한 끼가 있고 앞으로 성장의 크기를 좀 크게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같이 좀 알아보자고요. 자,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요, 6월 7일 날 발간되었던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요거는 유진투자에서 발간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볼 건데 페이지가 200페이지예요. 200페이지. 너무 길었어. 그래도 이 부분 중에 중요할 만한 부분만 좀 찝어서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으로는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합니다. 볼게요. 자, 로봇. 혹시라도 로봇이 모르는 분들 위해서 로봇에 대한 개념과 이해 먼저 좀 도울게요. 로봇 하면 우리는 다 압니다. 나라라나라 로봇이야 태권브이, 뭐 아니면 마징가 제트, 이러한 그냥 진짜 기계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로봇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사실 로봇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이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로봇을 우리는 떠올리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로봇 청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커피 머신기가 있고요. 그죠? 등등등등 우리의 뭐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그런 산업용 로봇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로봇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느냐? 과거에는 이런 기계적인 형태,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뭐 태권브이, 이런 형태의 것을 우리는 로봇이라고 좀 부르긴 했었는데, 이게 점차 진화가 되면서 어떠한 구조로 나뉘게 되었느냐? 결국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인지와 판단과 수행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로봇이다. 인지, 판단, 수행.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을 보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다음에 손과 발을 움직여서 실제로 물체를 운반시키는, 이러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로봇이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 역시 로봇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광의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자율주행차나 드론이라든지 개인형 이동수단, AI 스피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로봇이라고 좀 부를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로봇의 역사는 15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발빠르게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으로는 이제 인간형 형태의 로봇들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로봇이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대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하고 있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왜? 일단 첫 번째로는 베이붐 세대의 조기 퇴직이 첫 번째고요. 이런 형태의 은퇴를 한 사람들이 고령화 시대에 힘입어서 오래 살아요. 경제 인구가 아닌 은퇴 인구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이 수명 주기가 또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결국은 경제 인구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경제 인구는 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출산율 급감 때문에. 인구 감소, 고령화 진행, 이게 같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로서 계속해서 심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일할 사람은 없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미국의 노동 참여율이 어때요? 코로나 터지기 전과 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다 회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심지어 임금은 또 올라요. 고용비는 오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자꾸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퇴사율은 계속 높아집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퇴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야,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들은 더 많아져. 아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일자리를 원하는 데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결국 로봇 도입을 계속해서 앞당기고 있고 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 제가 산업이 개화 단계, 즉 시작 단계에서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떠한 포인트들이 필요하다 그랬냐? 어떤 포인트들?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상용화가 되려면 어떠한 요인들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였죠? 제일 중요한 게 비용 절감이었어요. 비용 절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기 위해서 이 지갑이 열려야 되는데, 그죠? 지갑이 열리기 위한 비용까지는 절감돼야 된다. 싸야지 뭘 쓸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에 기업이 써야 되는데 기업이 로봇을 들여요. 로봇에 대해서 들인 다음에 이 로봇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마진, 로봇을 샀던 그 구매 가격만큼은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격은 좀 나와줘야 된다. 근데 현재 보면은 그 로봇 가격이 최근 합리적인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오호라.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로 돌입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기술 진보에 따라서 활용법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는 그냥 공장 위주로만 들어갔다면은 특히 반도체 자동차 공장 위주로만 들어갔다면 이 공장의 다변화가 나오고 있고 공장 외에도 로봇의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와 합리적인 가격, 충분한 기술력 요 세 가지에 대한 요인들이 지금 딱딱딱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러니까 이러한 판이 깔렸다 보니까 최근에 올해 또 누가? 삼성전자가 작년에 가전부품 산하의 로봇팀을 완전히 격상시키고 현대차와 LG전자, KT 네이버, 국내 유수기업들이 로봇을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하면서 이 산업 자체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어요. 오케이? 자, 보세요. 산업에 그냥 단순히 기대감만이 아닌 본격적인 성장기로 돌입한 판이 깔렸다. 판이 깔렸기 때문에 기존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긴 했었어. 근데 이제는 본격적인 판이 깔리니까 여기서 뭘 한 거예요? 더 이제 대규모로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됐구나. 됐구나. 잔치를 벌려라. 로봇 생산을 늘려라. 판이 깔린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에 원래 뭐까지 더해지면 좋냐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까지 딱딱딱 들어줘야 돼요. 사실 새로운 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뭐가 또 필요하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이 산업을 지원해주는 정책들, 그리고 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규제들을 풀어주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풀려줘야 불을 돈이 붙여놨어도 요 바람을 더해주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따가 얘기하긴 하겠지만 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흐름도 역시나 나와주고 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요거예요, 요거. 자, 날개 다는 로봇 산업이다. 규제 혁신 로드맵 2.0이 나오는데 2.0. 뭔 말이냐? 정부가 국내 로봇 산업의 사업 모델 확장 등을 위해서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올해 언제? 하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자, 로봇 산업이 현재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인데 요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걷어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규제 개선 성과에 더해서 로드맵 2.0 추진을 하는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 개선 노력에 더한 기대감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규제들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자, 로봇이 앞으로는 뭐도 해야 되냐면 배달도 해야 돼요. 나중에 미래에는 배달도,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도 해야 돼요. 근데 그 로봇이 승강기 탑승을 기존에는 하지 못하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규제들이 풀린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가 앞당겨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결과론적으로는 뭐다? 아하, 기존의 규제들이 이번 로드맵 2.0을 통해 하반기부터 더욱더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 로봇 산업의 성장에 불을 대기업들이 팍 붙여놨다면 정부가 장애물을 풀어줄 전망이다. 하반기에 더 활활 좀 타오를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리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로봇 시장이 커지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어떤 로봇을 봐야 되는데, 로봇도 종류가 많다며. 로봇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있고요, 서비스용 로봇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산업용 중심으로 커왔고 앞으로 서비스용 중심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로봇 시장은 앞으로는 서비스용 로봇이 훨씬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이 파이가 작지만 앞으로 성장성은 이 부분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각 대기업들도 이쪽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산업용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도는 봐야 될 게 이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협동 로봇이에요. 협동 로봇. 자,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는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은요, 인간을 아예 대체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던 역할을 아예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프라를 까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비용도 비쌀 뿐더러 되게 효용 가치가 극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야. 로봇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협동 로봇은 뭐냐면 인간이 로봇을 쓰면서 일의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인간과 로봇 1+1 구조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효용 가치가 더 넓어질 수 있죠. 그리고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로 싸요. 그리고 인프라를 굳이 로봇만을 위한 인프라를 다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협동 로봇이 더 빨리 성장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더 다양한 수요처에 의해서. 자, 봅시다. 현재로서는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새롭게 떠오르는 게 바로 협동 로봇이다. 기존에는 자동차 산업과 전기전자 산업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제조산업 전체와 서비스 분야까지 확장이 가능한 게 협동 로봇이다. 성장 가능성이 뭐라 그래요? 무궁무진하다라고 그래요. 무궁무진하다. 이야. 여기에 더해서 서비스용 로봇, 요거 역시도 마찬가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성장한다 그래요. 반드시 성장. 그러면 현재로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두 개. 뭐예요? 아하, 협동 로봇을 봐야 되고 서비스용 로봇을 봐야 되는구나. 두 가지 포인트가 잡혔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봅시다. 최근에 로봇 산업에 대한 M&A 동향입니다. M&A, 자, 인수합병에 대한 동향. 그러니까 즉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의 어떤 분야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있느냐 봤더니 협동 로봇과 AMR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협동 로봇, AMR은 이따가 좀 더 얘기할게요. 지금 대기업들이 최근 흐름에 있어서 협동 로봇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 자,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한 쪽으로 투자 유치를 받았느냐? 물류 서빙 협동 로봇 이쪽으로 또 투자 유치를 받고 있대요. 지금 돈의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첫 번째보다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은 특히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딱 찍히는 기업에 일단은 주목을 해보라. 오케이. 기대감이 있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 자,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의 한계점, 즉 높은 가격과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모두 극복한 차세대 산업용 로봇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투자 회수 기간이 짧대요. 뭔 말입니까? 로봇을 내가 들여서 이 들인 가격 뽕을 뽑는 데에 대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기존 산업용 로봇은 3년 내외가 걸리는데 협동 로봇은 무려 1년 내외이면 충분하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안정성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람과 협동도 가능해요. 쓰임새가 더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작 또한 간단하대요. 이 리포트를 쓰신 분이 이 밑에 이제 첨삭에 좀 글을 적어주셨는데 본인은 문과 출신에 이러한 이제 기계공학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이 거의 무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용 로봇의 그 강의 세미나를 한번 참여해봤대요.
한 4, 5시간짜리의 세미나를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배우고 작동까지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자기는 이 관련 지식에 거의 무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쉽게 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요. 그렇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협동 로봇을 써야 돼요.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협동 로봇을 구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쓰임새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질적인 전문 지식을 다 배우고 그 전문가만 쓸 수 있는 로봇이라면 쓰임새가 많이 약하겠죠. 거의 잘 못 쓰겠죠. 하지만 누구나 손쉽게 쓴다면 효용 가치가 높아지고 상용화가 더 빨리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한번 하는 겁니다. 자, 로봇 도입이 더뎠던 기타 업종에서 현재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전통 산업용 로봇 파이까지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연 20%씩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선점할까? 지금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미국의 테라다인 이라는 기업이 인수한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게 전체 이 협동 로봇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대요. 얘가 거의 이제 뭐 1위에 1위, 독보적인 1위. 근데 그 외의 기업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치열하게 2위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협동 로봇에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싶으면 누구? 미국의 테라다인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로봇 사업 매출이 연 30-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협동 로봇에 대해서 누가 2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은 어떠한 기준을 볼 수가 있겠냐면 첫 번째 아무래도 가격이에요. 가격. 아니 쓰임새가 쉽다라고 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좀 어찌됐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뒷전에 두고 가격 경쟁력이랑 그리고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변 서비스, 즉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그 기타 솔루션 같은 것들을 부가적으로 같이 제공을 해주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매력이 좀 부각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가 실적 규모가 크진 않지만 중요한 게 매분기 성장을 하고 있대요. 매분기 성장. 자, 오늘 나온 이슈를 한번 봤을 때 얘가 지금 10억 원 규모 공급 계약까지도 맺었거든요. 어떠한 공급 계약이냐면 요 이제 치킨 로봇이에요. 치킨 로봇 협동 로봇입니다. 치킨집에 치킨을 지가 알아서 튀기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튀기는. 이러한 게 대표적인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을 지금 글로벌 진출에 의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 지금 글로벌로 좀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도 뭐예요? 분기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던 기업이었다. 근데 글로벌 활로까지 뚫었으니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추가적으로 좀 전망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일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실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폭으로 커지진 않겠지만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를 해본다면 장기적인 관심은 좀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다 정도. 그 다음 서비스용 로봇입니다. 서비스용 로봇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이 서비스용 로봇의 첫 번째 어디서 또 많이 쓰이고 있느냐? 물류 로봇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지금 로봇에 있어서 로봇 시장이 첫 번째로 부각이 됐었던 요인이 뭐였어요? 노동력 부족이었어요. 그죠? 노동력 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역발상이 아니라 역으로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노동력이 부족해서 로봇이 태어났네? 그러면 로봇이 1차적으로 많이 쓰이는 곳은 이 노동력이 부족한 곳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무래도 노동력이 부족해서 로봇을 쓰니까. 그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특히나 부족한 산업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물류다, 물류. 만성적인 인력 부족입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 확대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의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물류대란 났잖아요. 물류대란. 사람들이 다 택배 배달시켜 먹으니까 난리가 났어. 물류 창고는 지금 뭐 사람이 없어서 못 살 지경이고 완전 대란이죠, 대란.
그러니까 거기에도 로봇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F&B 로봇, 즉 서빙이라든지 조리 이쪽 관련된 로봇입니다. 이 또한 인력 부족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외에 로봇 팔 구동 기술 물론 로봇 소프트웨어에도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 분야 전반에서 활약이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로보티즈는 특히나 LG가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LG 그룹사로 같이 엮이면서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참고. 해외에는 물류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오토스토어라는 기업이 또 있다고 합니다. 노동력이 특히나 어디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물류, 운수 및 창고, 그 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 이쪽에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서비스용 로봇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로봇이 치킨도 튀겨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는 음식을 배달도 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은 없고 공간도 없는데 비용만 자꾸 올라요. 지금 물류업종의 구인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노동력 부족이에요. 노동력 부족. 이를 어쩔 수 없이 로봇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 로봇에게 단순 반복 작업은 제일 자신 있는 분야고 쉼 없이 작업 수행도 가능하고 부상의 염려도 없어요. 로봇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반하고 분류하고 포장하고 상하차하고 배송까지 이런 것들을 다 로봇이 이제 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 판을 키워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봇이 배송해주는 택배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주요 기업들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유진 로봇, 티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기업이 있다. 유진 로봇을 제가 앞전 강의 때 한번 강조를 했었죠. 내년부터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즈도 여기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로봇이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 뭐가 아직 시범 도입 단계래요. 왜 빨리빨리 안 하고 뭐해? 각종 법적 규제, 도로교통법, 생활물류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신뢰 주행이 아예 불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거예요. 본격적인 배송 로봇 확대를 위해서는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어떤 이슈가 중요했던 거예요. 요 로드맵 2.0 통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배송 로봇의 성장이 제약이 걸려 있었는데, 장애물이 걸려 있었는데 이 장애물을 하반기에 풀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배송 로봇 역시도, 즉 서비스용 로봇 역시도 커져갈 수 있는 판이 깔리겠구나. 그리고 기존의 물류 로봇을 왜 이렇게 못 샀을까요? 비싸서요. 초기에 도입 비용이 워낙 또 비싸요. 유지관리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뭘로 지금 로봇 업체들이 해소하려고 하고 있냐면 렌탈 서비스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렌탈 서비스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을 더 빨리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렌탈 서비스를 지금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렌탈 서비스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상용화를 빨리 앞당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인 기술력 한계를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왜? 아까 결국엔 이 판단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데 판단을 하려면 AI의 빅데이터가 필요해요. 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해. 그잖아. 근데 빅데이터를 일일이 기업 입장에서 하나 실험하는 것보다 일단은 좀 싸게 보급화 시켜놓고 렌탈로 보급화 시켜놓고 그들이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한다면 더 빨리 더 많은 양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한계에 대한 장애물까지도 뚫어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렌탈 서비스를 활용해서 좀 기로를 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간당 물류 로봇 비용과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기존의 로봇이 사람보다 월등히 비쌌는데 재작년부터 오히려 로봇이 싸요. 시간당 비용 따져보면 로봇이 쌉니다. 싸졌다. 기존에는 사람이 로봇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밖에 없었어요. 싸다는 장점밖에 없었어요.
오차 범위도 로봇이 적고요. 그 다음에 쉼 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높았고요. 로봇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쓸 수 없었던 게 비싸서 못 썼지만 지금 뭐다? 싸졌다. 안 쓸 이유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서빙, 조리 이쪽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분야도 구인 수요는 높은데 높은 근무 강도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알바할 때 서비스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뭐 이제 레스토랑 서빙 이런 거 제일 많이 해봤는데 사실 많이 힘들어요. 페이가 좀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직률도 높고 음식 업종의 인력난 해소가 이 또한 이제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이 음식업, 서비스업 이쪽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도 다 로봇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TGI 같은 경우에도 서빙 로봇을 지금 보급화시키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안내하고 서빙하고 순회하며 퇴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서빙 로봇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자도 로봇이 만들고 햄버거도 로봇이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로봇이 만들고 커피도 로봇이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두 개로 있는데 산업용 로봇에서는 전통 산업용 로봇이 있는데 요거는 보지 말자. 협동 로봇을 보자. 요 리포트에서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다 매수 비중 확대 추천하는 게 바로 협동 로봇이었다. 협동 로봇의 시장에 본격적인 개화를 기대하고 있고 전통 산업용 로봇을 또 대체할 가능성도 있으면서 다양하게 확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서비스용 로봇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류 로봇과 F&B 로봇, 기타 분야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효용 가치가 높고 노동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물류 로봇 쪽이 부각을 좀 받을 수가 있겠고 2차적으로 F&B 로봇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물류 로봇은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물류 창고에 운반하고 운송하고 그 다음에 배송하는 데까지 하는 역할의 이제 로봇이고 F&B 로봇은 조리하고 서빙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부품을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요거 관련된 기업들은 뭐가 있었는지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죠. 국내 대표 협동 로봇 제조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부품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상용화를 더 빨리 시킬 수 있을 만한 강점을 택하겠죠.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다 또이또이하지만 누가 더 싸게 더 서비스를 좋게 해서 파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가격 경쟁력이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싸다. 여기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또 로봇 분야를 확장 중이다라는 메리트까지 있는 상황. 아까 이제 매 분기 실적 상승세까지 이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참고를 해볼 만한 게 T-로보틱스인데 왜냐면 고객사 자체가 탄탄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근데 이 효용 가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쪽 위주이기 때문에 아직 이 효용 가치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낮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용 로봇은 1차적으로는 로보티즈가 좋았던 게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자율주행 관련 실증 사업 실적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동기 및 감속기 등 로봇 관련 부품 제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제조 기업 부품까지도 제조할 수 있는 영역의 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LG의 또 지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용 로봇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었다. 두 번째로는 유진 로봇도 왜? 유진 로봇은 자체 라이다 센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떤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해외 그룹과의 협력으로 해외 진출까지도 가속할 수 있고 신사업으로 물류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좋다. 청소 로봇 제조 기업이라서 국내 점유율 청소 기업 쪽으로도 15%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로봇 기업 중에서는 크게 3개 정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진 로봇 요 정도가 일단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금 당장 실적이 찍히고 있느냐? 이게 이제 좀 문제다.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애매하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연간으로 볼게요. 자, 이 뭐야?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고 올해도 늘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특히나 올해부터 가파르게 늘 것이다라는 전망이 잡혀 있는데 영업이익이 뭐야? 계속 적자였어. 작년까지도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는 흑자 전환 전망이 있네? 흑자 전환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분기 실적 들어봤더니 오호라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흑자네.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 가뜩이나 성장세가 눈에 띄었는데 흑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슬슬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구나. 부채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기 때문에 증자에 대한 위험성도 크지가 않고 나쁘지 않겠다. 안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 다 갖추어 있던 기업이었어서 실적이 언제 뛰느냐가 중요했었는데 실적이 슬슬 자리 잡혀 가고 있구나. 근데 물론 현재로서 시총이 그렇게 싼 건 아니다. 이익 대비 시총이 현재 시총 기준으로 3,900억이기 때문에 절대 싼 건 아닙니다. 싼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단기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면서 공략할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성장에 대한 퍼포먼스를 기대를 해본다면은 노려볼 만하겠죠. 근데 단기적인 차트 흐름은 지금 뭔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형태의 하락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이 붙어준다면은 한 2만 원대 후반 내지 3만 원대까지는 반등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싼 기업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유진로봇. 자, 유진로봇은 보시면 얘 연간 실적 보세요. 자, 매출액 어때요? 큰 폭으로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영업이익 어때요? 적자입니다. 계속 3년 연속 적자였어요. 자, 이런 기업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습니다. 자, 분기 실적 들어가 볼까요? 야, 올해 근데 1분기 때 매출액 크게 나왔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됐네. 슬슬 뭐야? 흑자에 대한 모멘텀 붙는 건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은 이미 확보해 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객사 부분을 좀 늘린다면은 실적의 성장세를 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아까 해외 기업과 협업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에 또 같이 한다면은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차트 흐름 보니까 요렇게 2015년도 때 찍었었던 고점을 아직도 뚫지를 못하고 있네요. 즉 여전히 얘는 기대감만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고점을 아직 뚫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강한 거래량이 터졌고 추세상 봤을 때 깨진 흐름은 아니다. 자, 그러니 얘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언제 요 8,000원대를 실질적으로 좀 뚫어준다면 그때부터는 좀 판이 달라지지 않을까? 현재 시총 얼마인데? 현재 시총 2,100억.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좀 싼데 얘가 연간 실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4단계 이어진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실적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흑자 모멘텀 플러스 알파가 더해진다면 성장성은 유진로봇이 주가 수익률 상으로는 더 좋을 수는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 볼게요. 로보티즈는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이 크게 늘어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올해도 적자 전망입니다. 내년에야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네요. 분기 실적 들어가 봤더니 올해 1분기 실적도 적자였어요. 이런 애들 지금 잡아요? 아니요. 실적이 좀 돌아서는 움직임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 이대주주가 LG전자다. 이대주주가.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이렇게 처음 상장했던 가격 자, 상장했던 요 가격대를 뚫지를 못하고 있다. 얘 또한 요게를 실질적으로 좀 뚫어줘야 숨통이 좀 틀 것 같다. 시총이 2,500억 정도.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것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현재로선 그럼 뭐예요? 야, 당장에 로봇주 잡을 만한 게 마땅치가 않은데 장기적으로 그나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로보티즈랑 유진 로봇은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네.
라는 것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야, 좀 실적도 좀 괜찮고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같이 좀 볼만한 거 없을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로봇 부품이죠. 이제 기존에도 로봇 부품을 특히나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어떤 로봇을 만드든 거기에 핵심적인 부품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돈을 벌 것이겠자. 그래서 로봇 부품을 우리는 좀 더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봅시다. 로봇 부품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감속기 중요하다, 감속기. 제가 로봇 부품에서 크게 3개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인지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3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필요한 부품이 있다. 인지에 필요한 부품은 뭐다? 센서고, 그 다음에 판단의 역할을 하는 건 AI고, 그 다음에 실행의 역할을 하는 건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크게 감속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터가 있다. 얘기 드렸습니다. 네, 센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센서의 역할을 하는 건 카메라다. 카메라, 3D 카메라. 그래서 얘는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메타버스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 로봇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안 볼 거냐? 이래도 안 봐? 너무 많이 강조했으니까 얘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AI는 너무 고차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결국 실행, 로봇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랑 모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게 감속기다. 왜냐? 얘는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싸요. 어떻게 비싸냐? 원가의 30-40% 수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감속기를 특히 주목을 하라고 하죠. 감속기. 일단은 로봇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품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품 봐야 되는데 감속기 중에서도 소형 정밀 감속기 수요가 나올 것 같다. 폭발적인 성장 동반 수혜를 받을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자, 감속기도 종류가 많은가 봐요. 봅시다. 6축 다관절 로봇, 아까 이제 1, 2, 3, 4, 5, 6축 사람의 손팔의 역할을 하는 듯한 로봇 봤을 때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고관절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다 감속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각마다 로봇 한 대당 6개 정도의 감속기가 필요하대요. 중대형 3개, 소형 3개. 근데 앞으로 점점 로봇이 소형화되고 있고 협동 로봇의 활용 확대가 나온다면은 중대형보다는 소형 감속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소형 감속기 위주로 좀 더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일부 부품 국산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기존에 워낙 이 시장을 또 점유했었던 게 다 일본과 독일입니다. 특히 소형 정밀 감속기는 압도적으로 점유율 80% 차지하는 일본의 뭐야 이거? 하라노믹 드라이브 시스템즈. 얘의 점유율이 80%라고 합니다. 하라노믹 드라이브 시스템즈. 자,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사람과 로봇의 구성 요소 비교해드렸고 결국에는 팔과 다리, 인간의 팔과 다리에 해당하는 로봇의 본체가 이제 매니퓰레이터라는 부분인데 여러 개의 링크와 관절로 구성된 기구학적 구조물이다. 그래서 각각 구동기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절 링크 식으로.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구동기, 즉 인간의 근육에 해당되며 로봇의 관절 운동을 수행하는 구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요게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 모터가 활용이 되고요. 모터의 힘을 증가시켜주는 감속기, 동작제 센서인 엔코더가 함께 세트로 내장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동기에는 모터와 감속기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일단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감속기의 전체 원가 중에 비용이 30-40%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감속기 우선적으로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기업이 또 대표적이느냐? 역시 기존에 말씀드렸던 SPG. 제가 그래서 이 SPG를 로봇 대장주로 꼽아드렸던 거였죠. SPG는 뭐냐? 소형 정밀 제어 모터 및 감속기 제조 기업입니다. 얘가 다 해요. 모터도 하고 감속기도 해요. 다 해요. 그 다음에 중대형 및 소형 감속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산업용 내지 협동 로봇까지도 사업 확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또 캐파 증설을 하면서
사업 본격화 예상을 잡고 있는 상황. SPG 차트를 보시죠. 자,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부터도 계속 올라가요. 아우 정말 언제까지 올라갈 거야. 자, 실적 보시니까 연간 실적 17년도부터 매출액 계속 늡니다. 부품사이기 때문에 꾸준해요. 탄탄합니다. 그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19년도 때 코로나 타격 받은 거 제외한다면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요. 당기순이익도 어때요? 꾸준하게 늡니다. 이런 기업을 장투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장투해야 리스크가 적고 안전하게 우상향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부채도 많지 않고 자본 많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차트상 보시면 얘가 시총이 3,700억이다. 3,700억. 3,700억. 자, 지금 매출액이 올해 기준 4,600억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또 막 그렇게 비싼 감은 또 없어요. 그죠? 앞으로 이제 로봇 성장성을 좀 비하자면,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14,000원 요거 뚫으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얘기를 들었는데, 뚫으니까 진짜 올라가죠. 얘는 지금은 어때요? 공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악어입이 벌어져 있으니까. 다시 악어입이 좁혀진다면 노려볼만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참고를 해줘야 되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는 지금은 아까는 이제 국내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해외 글로벌적으로 또 놀아야겠죠. 자, 해외에는 로봇 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이 짱이에요. 일본이 기술력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점유율도 그렇고 짱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로봇주 잡으려면 일본 거 잡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산업용 로봇 중에 협동 로봇 중요하다 그랬죠. 자, 협동 로봇에서 자, 일단은 전체 산업용 로봇 글로벌 점유율 1, 2위 기업이 바로 화낙이다. 화낙 아니에요. 화나는 거 아닙니다. 자, 올해까지 협동 로봇 생산능력을 3배 확대 예정이에요. 3배. 그 다음에 와스카와 자, 서버모터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 산업용 글로벌 점유율 3위 기업. 그 다음에 테라다나 자, 영어를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자, 유니버설 로봇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 성장 최대 수혜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래도 산업력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탑3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용 로봇 중에서는 요 청소 로봇 글로벌 1위 기업, 세계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아이로봇, 얘가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서비스용 로봇을 워낙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품 쪽으로는 소형 정밀 감속기 대표 기업 점유율 1위 누구? 하르모닉 드라이브. 그래서 얘랑 그 다음에 중대형 감속기 점유율 1위 하고 있는 납테스코. 다 일본 기업. 요거 아이로봇 말고는 다 일본 기업. 요거 테라다인 요것도는 이제 미국 기업이고. 그래서 일본 기업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화낙, 와스카와 그 다음에 하르모닉 드라이브 요거까지는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다. 자, 오늘 또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강조드리고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들 같이 또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로봇 기업, 로봇 주식, 로봇 전망에 대해 또 관심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리포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좀 쉽고 재밌는 정보들 아낌없이 알려드리는 또 수빈쌤 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다운 버튼, 댓글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뿅!